안녕하세요. H점프스쿨 장학생 여러분. 9기 멘토단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직접 얼굴을 보면서 소통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온라인 특성상 마음 편하게 영상을 즐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음료와 함께 영상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교수법 사전교육 진행을 맡게 된 7기 장학생 김예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우리 엄마보다 저를 더 잘 알아요? 좋아하는 거 적어보기를 하다가 아이들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저 아이를 잘 가르쳐야겠다 이런 의무감만 있었는데 생각보다 아이는 저에게 더 많이 의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후에는 그냥 아이를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따뜻한 추억을 만드는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어떠한 장학생으로 남고 싶으신가요? 직접 현장에 나가시기 전에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할지, 학년별로 아이들의 특성은 어떤지,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할지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여러분들의 고충을 해결해드리고자 현직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학교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초등교수법 강의를 해주실 정은지 선생님을 모셔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에서 근무하고 있는 6학년 담임 정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 흔쾌히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초등학생들의 어리고 순수한 마음처럼 달달한 핫초코를 준비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아우, 좋죠. 보기만 해도 따뜻하고 순수한 우리 아이들이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핫초코 하니까 저번에 발렌타인데이가 살짝 떠오르는데 네. 혹시 이런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그리고 빼빼로데이 같이 조그만한 기념일들이 있잖아요. 네. 이럴 때마다 아이들이 혹시 챙겨주는 편인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데이 전날에는 항상 가방 꽉 채워서 먹을 거 들고 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아이들도 워낙 김영란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음식 자기가 먹던 거 까서 선생님 하나 드셔보실래요? 이렇게 권유하는 학생들은 있습니다. 또 애기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미소가 사르르 지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또 곧 있으면 개학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쵸. 심정이 어떠신가요? 3월은 새로운 아이들과 만난다는 설렘과 그리고 또 바쁨이 공존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또 몇 년째 지속적인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 때문에 어제는 출근해서 아이들 책상에 이렇게 칸막이를 설치하고 왔거든요. 몇 년째 설치하고 있으면서 쓸쓸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칸막이도 설치하시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긴 하죠.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아이들과 1년 동안 함께 하실 선생님, 저희 H점프스쿨이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정은지 선생님의 초등교수법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까요? 여러분, 따뜻한 핫초코와 함께 강의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점프스쿨 9기 장학생 여러분. 강의를 맡은 초등교사 정은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작지나마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강의 순서는 먼저 장학생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으로 초등학생, 넌 누구니? 초등학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예요. 다음으로는 수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야기를 나눌게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꿀팁 및 노하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부캐라는 단어 다 들어보셨죠? 일상생활에서 내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을 하나 더 가지는 단어를 의미하죠. 여러분도 장학쌤이라는 부캐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장학쌤에 맞는 행동을 하고 어울리는 태도를 보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장학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센터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존중입니다. 여기서 존중은 아이들이 존중하는 것을 의미해요. 아이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저희와 같은 소중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언어, 행동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세 번째로는 유의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장학생 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편하게 생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겁니다. 친한 친구, 친한 언니, 친한 오빠처럼 지내는 것도 정말 좋겠죠? 상대적으로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보다 나이가 어리고 비슷한 연배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연락 시간이라든지 연락 방법, 그리고 호칭 등 미리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시고 그 안에서 친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해서 자신의 SNS에 아이들의 사진, 그리고 이름 이런 거 올리시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가끔 센터에서 야외 활동도 할 수 있고 밖으로 나가는 신체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사전 안전 지도를 철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식사 지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선생님의 의도는 정말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먹어봐, 골고루 먹어봐 라고 이렇게 권유는 하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거 먹어야지 오늘 집에 갈 수 있어. 이거 꼭 먹어야 돼. 하고 입에 넣어주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억지로 먹이는 행동은 하지 말아주세요. 또한 결정사항, 중요하게 정해야 될 사항이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단독으로 행동하시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그리고 센터에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언어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폭력적인 행동 아이들한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초등학생, 넌 누구니? 초등학생의 특징을 조금 더 알아볼 거예요. 초등학생의 학습적인 특징으로는 먼저 학업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 그리고 협력적으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어떤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의력 등 이런 역량 신장에 중점을 두고 아이들이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지도 측면에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행동에 대한 적절한 생활지도가 필요해요. 아이들은 지금 현재 성장하는 중이고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생활지도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생활지도는 잘못을 벌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세 번째로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하실 부분인데 초등학생이랑 어떻게 친해지지? 라포 형성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첫 만남에서 하기 좋은 활동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활동은 진진과 자기소개라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한데 일단 자기소개 문장을 세 문장 만들어주세요. 이게 두 가지는 진짜고 하나가 가짜인 겁니다. 뭐가 가짜인지 맞춰보는 활동으로 첫 시간을 구성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OX 자기소개 역시 진짜와 가짜 자기소개 내용을 섞어서 아이들과 함께 뭐가 O고 뭐가 X인지 맞춰보는 활동으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장학생이 먼저 시작하시고 아이들도 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 멘토링 시간마다 적용되는 중요한 거예요. 5분 정도 요즘 아이들의 관심사, 그리고 일상생활, 그리고 그날 급식 메뉴, 친구 관계 등에 대해서 이야기로 질문도 하시고 호응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조금 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학년별로 인지적 그리고 정서적 특성을 좀 알려드릴게요. 1, 2학년은 저학년이라고 하죠. 저학년은 사실 부모님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주의력이 조금 낮아서 5분 있다가 일어나서 선생님 저 안 할래요 하고 돌아다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학생들은 그리기, 종이 접기, 그리고 만들기 이런 신체 활동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글 읽고 쓰기와 같은 간단한 연상 능력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셔서 1, 2학년은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4학년입니다. 중학년이라고도 하고요. 이 나이대가 되면 아이들의 주의력이 점점 좋아지고 친구들, 또래에 대한 인정 욕구가 커집니다. 그리고 공정성, 규칙의 중요성을 인식하죠. 그래서 차별받고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사의 말을 잘 따르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아마 3, 4학년과 함께 멘토링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선생님들이 정말 즐겁고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5, 6학년은 고학년이라고도 하죠. 이 나이대가 되면 성과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요. 그래서 아마 여학생들은 남선생님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보일 수도 있고 남학생들은 여선생님들한테 관심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잘 설정하셔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또래 집단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친구들 사이에서 나의 역할,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시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특히 학습 중에서는 어려워하는 게 수학이에요. 수학의 난이도가 높아져서 부담감을 느끼는 학생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을 묻기를 꺼려해요. 주변의 시선을 의식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5, 6학년 학생들 지도하실 땐 이 점에 유의하셔서 지도해 주세요. 그러면 수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학습자별로 나누어 봤어요. A 학생, 배움을 즐기고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B 학생, 배움에 어려움을 느끼고 하기 싫어하는 학생이에요. 모든 학생들이 다 A 학생 같으면 선생님들이 정말 편하시겠죠. 하지만 아이들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A 학생 같은 학생들, B 학생 같은 학생들, 또 C, D, 정말 다른 유형의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은 이 학생들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A 학생, 배움을 즐기고 좋아하는 학생들은 행동과 성장에 대한 칭찬, 그리고 과정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새롭고 다양한 학습 내용을 제공해서 인지적인 갈등을 유발해 주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기존에 풀었던 문제에서 조금 더 난이도를 준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고차원적인 문제를 제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B학생 같은 배움에 어려움을 느끼고 싫어하는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언제나 칭찬은 필요해요. 그런데 성장에 대한 칭찬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아요. 우리 땡땡이 지난 시간에는 3문제 풀었는데 오늘 5문제나 풀었네? 2문제나 더 풀었구나. 이렇게 노력해 주어서 정말 고마워. 이런 식으로 칭찬해 주시고요. 게임, 그리고 퀴즈, 그리고 간단한 보상, 간식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학습량이 적절히 줄이시는 것도 중요해요. 아이들이 10문제를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보단 5문제라도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쉽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성공의 경험, 내가 할 수 있다는 경험을 많이 제공하게 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목별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는 국어입니다. 국어는 사실 모든 과목,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될 수 있죠. 국어 실력이 밑바탕이 돼야 다른 과목도 잘할 수 있죠. 국어 시간의 추천 활동으로는 저는 그림책 읽기 활동을 추천드릴게요. 그림책 읽기는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다양한 학년에 활용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근데 그림책 읽으면 10분 만에 끝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읽기 전에 표지를 보고 이 관련 내용을 예상해 본다던가 아니면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 그리고 읽으면서 그림책 내용에 대해 질문을 만들고 답하는 활동,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상해보는 활동, 그리고 후에는 뒷이야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될까? 아니면 내가 이 그림책의 이야기 중 일부를 바꿔서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학생에 맞게, 또 신체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학생이면 그림책 속 한 장면을 몸으로 표현해보자. 이렇게 학생에 맞게 진행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학생들 중 보면 종종 띄어읽기, 글을 읽는데 떠듬떠듬 읽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짧은 문장부터 꾸준히 띄어읽기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학이에요. 수학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때 계열성에 적합한 지도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5학년에 보면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이 덧셈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통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공배수, 공약수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최소 공배수와 공약수를 알기 위해서는 분수의 개념, 가분수에서 대분수로 바꾸고 대분수에서 가분수로 바꾸는 3학년 거를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 역시 곱셈과 구구단이 선행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열성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구멍이 나게 되면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르는 부분을 찾고 순차적으로 지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는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 교육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영어도 사교육을 받는 학생,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의 수준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 과목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지도하실 때는 먼저 3, 4학년 정도는 알파벳, 파닉스, 간단한 단어 익히기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학교에서 하는 영어 활동도 같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기 위주의 수업을 진행해 주세요. 문법 위주의 수업 말고 다양한 애니메이션이나 노래, 이런 영상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말로 직접 해볼 수 있게끔 지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컴퓨터 코딩입니다. 컴퓨터와 코딩은 중학년, 3, 4학년 이상 추천드리는 과목이고요. 아이들이 처음엔 보드게임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보드게임은 스트림스와 버거텍스라는 게임이에요. 스트림스는 숫자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칸을 채우는 게임이고, 버거텍스는 햄버거를 만드는 순서를 기억해서 차례대로 쌓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컴퓨터가 갖춰진 센터라면 엔트리와 EBS 코딩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기타 꿀팁 및 노하우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다양한 학습 게임을 활용하고 있어요. 사실 인간은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특히 초등학생은 재미있게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게임, 첫 번째로는 종이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찍기 빙고라는 게임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빙고와 하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먼저 A4 용지를 길게 4등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6칸으로 접은 후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6칸 안에 학습한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적어도 좋아요. 그날 수학에서 3의 배수를 배웠어요. 그럼 이 6칸 안에 내가 적고 싶은 3의 배수를 적어봐 하시면 돼요. 세 번째로는 돌아가면서 자신이 적은 것을 부르는데 양쪽 끝에 적은 것이 불리면 그 칸을 찢을 수가 있습니다. 단 양쪽 끝에 있는 칸만 찢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종이 한 칸만 남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이 빙고는 어떤 과목에나 활용하기 좋아요. 예를 들어서 태양계에 대해 배웠으면 빈칸 안에 행성들을 적어서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업 마무리 활동, 시작 활동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텔레파시 게임입니다. 먼저 그날 배운 내용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 5가지를 골라주세요. 이때 반드시 5가지가 아니어도 되고요. 3개에서 5가지가 적당합니다. 각자 돌아가며 자신이 적은 단어를 하나씩 말해요. 그 단어를 적은 학생들은 이제 손을 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라고 적은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지구라고 적은 학생이 4명이에요. 그러면 그 4점을 획득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가 적은 단어들을 모두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학생이 승리하는 거예요. 모든 게임과 모든 학습 활동은 장학생도 함께 하셔야지 재미도 업되고 아이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비주얼 싱킹이에요. 비주얼 싱킹이란 그림과 간단한 글을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 그리고 학습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나중에 필요한 정보를 꺼내기에 아주 좋아요. 먼저 선생님이 학습 개념을 설명하실 때도 간단한 그림으로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정리할 때도 간단한 그림으로 자신이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의 학습 내용을 정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 간식, 유튜브, 게임, 우리 동네 등 그날 배울 내용에서 소재를 다양하게 관심사로 가져오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4번, 요새 교육의 트렌드는 질문이 있는 수업이에요. 이때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말고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왜, 어떻게 등을 활용한 답이 없는 질문을 위주로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떤 종목에서 메달을 땄지? 라고 질문하는 것은 답정너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도 필요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왜, 어떻게 등을 활용한 답업서 질문이 중요해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 선수들은 쇼트트랙에서 메달을 많이 따는 걸까? 그럼 그 선수들은 어떻게 연습을 했을까? 라고 아이들의 생각이 나오는 질문을 위주로 해주세요. 5번째, 멘토링 및 수업을 시작할 때 꾸준하게 동기 유발, 그리고 마무리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수업과 관련된 경험을 나누고 수업이 끝났을 때는 그날 배운 내용을 5글자로 표현하기, 3글자로 표현하기 등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째, 별표가 있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첫 만남에서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이 혼자 정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멘토링 및 수업 규칙을 정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가이드라인도 함께 정해주세요. 그리고 정한 규칙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아니면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지를 물어보고 모두가 공유하는 규칙을 정해주셔서 항상 멘토링을 하실 때 눈에 보이는 곳에 규칙을 게시해 두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그 규칙을 한번 읽어본다든지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생활 지도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행동하시기 정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열정이면 충분합니다. 선생님의 1년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아이들이랑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밥 먹듯이 듣는 소리가 있어요. 선생님, 공부하기 싫어요. 이렇게 네. 공부하기를 너무 싫어하는 아이에게는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건 사실 초등학생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럼 선생님, 공부 좋아하시나요, 혹시? 그냥 하는 거죠. 그쵸? 저도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공부하기 싫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저도 마음으로는 그래, 그냥 오늘 하지 말고 나가서 놀자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적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맡은 책임도 있고 또 이 아이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공부를 어려워하거나 또 지루해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싫어합니다. 그래서 2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보면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는 저 같으면 일단은 공부를 무작정 시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랑 먼저 친해진 이후에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일단은 공부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것도 진짜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어려워하는 학생에게는 억지로 시키기보다는 일단 먼저 그 학생이 할 수 있을 만한 쉬운 공부, 난이도를 조금 낮춰서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난이도를 낮췄으면 양도 조금 줄여주는 게 좋아요. 원래 그날 10문제 풀기로 했다면 5문제 풀고 그 5문제라도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니까 양도 줄이고 난이도도 조금 줄여서 조금씩 성공의 경험을 쌓아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루해하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재미있게 내가 지금 노는 거야? 공부하는 거야? 모르게끔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게임과 공부를 함께 섞어주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A4 용지에 우리 땅 따먹기 칸 아시죠? 네, 우리 땅 따먹기 칸을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땅 따먹기 칸이 예를 들어서 6개가 나온다, 8개가 나온다. 그러면 그 칸 안에 문제를 적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적어서 알까기 같은 돌을 두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알이 어떤 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칸에 있는 문제를 풀어야지만 그 칸을 내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색칠을 하고 서로 알까기를 하면서 문제도 풀고 재미있게 게임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생님의 칭찬, 그리고 응원, 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이걸 몰랐던 학생이 이 문제를 풀게 됐을 때 그런 성장에 대한 칭찬,
우리 땡땡이 예전에는 3문제 했었는데 오늘 5문제나 풀었네? 2문제나 더 풀었구나. 고마워. 열심히 하니까 된다. 이렇게 지지하는 말을 항상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역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때는 칭찬만큼 확실한 게 없죠. 그쵸. 그러면은 또 이제 공부를 하기 싫다고 대놓고 말하는 아이도 있긴 한편, 네. 또 선생님 공부 왜 해요 하고 이게 정말 순수한 눈으로 저희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공부 왜 해요? 라는 질문은 사실 성인들도 조금 대답하기 힘든 질문일 수도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선생님 공부 왜 하세요? 저는 주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해야 하니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저희 같은 성인은 공부하는 이유가 정해져 있죠. 뭐 취업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자격증 따기 위해서, 아니면 학위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당장 눈에 보이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서 내가 당장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크게 보이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왜 하는지 궁금해하는 거 정말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이 진짜 칭찬해줘야 돼요. 왜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남들이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고 나 이거 왜 하지?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주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때도 저학년 같은 경우는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너가 몸이 자라고 있잖아. 아직 몸이 자라고 있지만 머리, 뇌도 우리는 자라야 돼. 그래서 몸이 자라기 위해서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뇌도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뇌를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조금 그래도 고차원적인 생각이 가능한 고학년 같은 경우는 저는 주로 모래성에 비유를 하거든요. 모래성을 쌓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 성을 쌓을 때만 제대로 쌓은다고 해서 그게 튼튼한 성이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놔야지 너가 나중에 마무리를 했을 때 더 멋진 성을 쌓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연예인 할 거예요. 선생님 저는 축구선수 할 거예요. 선생님 저는 아이돌 할 거고 유튜브 할 거예요. 유튜버. 그럼 뭐 공부 필요 없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꿈을 가지고 가다가 꿈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걸 못하게 될 수도 있을 때 공부를 해놓는다는 거는 인생에 대한 대비를 해놓는 거라서 나중에 새로운 거를 시작한다고 할 때 조금 더 그걸 편하고 조금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너가 지금 초등학생부터 공부를 포기하는 거는 인생에 대한 너무 위험을 감수한 행동이다 하고 조금 대화가 통하는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학년별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그냥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서 되게 와닿기도 하네요. 이제 저는 제가 장학생 활동을 할 때 1대1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최대 4명까지 아이를 선생님께서 만든 경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만약에 4명이 수업을 했는데 4명이 동시에 질문을 해버린다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와, 4명이 동시에 질문을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여러 명 할 때는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수업에 대한 규칙을 정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할 때는 손을 들고 선생님이 이제 발표 기회를 줬을 때 발표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규칙이 있어야 여러 명이 수업할 때는 아이들도 편하고 선생님도 편하게 수업 진행이 가능할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규칙을 지킨 학생들이 여러 명이에요. 그럴 땐 초등학생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뭘까요? 가위바위보. 그쵸. 가위바위보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순서대로 그렇게 하고 이제 발표가 계속 진행될 때는 선생님이 한 학생만 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안 돼요. 그래서 다양하고 골고루 돌아가면서 발표 기회를 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공정성이라는 그런 규칙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 특징이기도 하죠? 선생님 왜요? 왜요?
왜요? 이렇게 질문하는 아이가 음. 있어요. 그럼 이렇게 왜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현명하게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왜요라고 묻는 아이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모르고 궁금해서 질문하는 아이들. 두 번째는 장난하고 싶고 친구들이랑 선생님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질문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말 몰라서 질문하는 아이들한테는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주세요. 그 학습 내용과 관련이 있고 다른 아이들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요.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 친구가 왜요라고 질문하는 거를 다른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는 왜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질문으로 수업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한 학생들에게는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야. 그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칭찬도 해주시는 거를 빼먹지 마세요. 그리고 장난으로 질문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한테는 물어보세요.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지금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장난으로 물어보는 거야?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아마 좀 얼버무릴 거예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릴 건데 그럴 경우는 따로 불러서 그 아이를 수업이 마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이 너가 장난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고 수업이 약간 어렵고 지루한 건 알겠어.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약속한 학습을 하는 시간이고 다른 친구들도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해. 그런 기회를 우리가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장난이나 선생님과 조금 더 친해지고 싶으면 우리 수업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이야기를 좀 더 나누는 게 어때? 이렇게 권유를 하고 단호하게 안 된다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이런 아이들에게는 친절한 단호박이 되는 게 네, 친절한 중요하군요. 단호박. 웃으면서 아이에게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니까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장난을 치는 아이도 있지만 또 이제 만약에 우리가 수업 중에 아이들끼리 막 투닥투닥 거리거나 아니면은 끊임없이 장난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아이들은 저희가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있을까요? 혹시 겪어보셨나요? 저는 이제 1대1로 수업한 음. 경우도 많고 초등학생도 1대1 아니면은 중학생을 맡은 경우가 있어서 네. 자기네들끼리 투닥거리는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셨구나.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음. 여쭤보게 된 겁니다. 네, 학교에서는 수업 도중 싸우거나 장난을 치면 눈에서 레이저를 쏘면 됩니다. 근데 멘토링을 할 때도 활용하시면 돼요, 이 방법을.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수업 규칙을 이제 멘토링 시작할 때 아이들과 함께 정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수업에서 친구들과 싸우거나 장난치지 말자 이런 규칙들도 아마 정해질 거예요. 그 규칙이 없다면 그때그때 이제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정한 그 규칙을 잘 보이는데 이렇게 붙여두세요. 게시해두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싸우거나 장난치면 먼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쳐다보세요. 진지하게. 두 번째로는 쳐다봤는데도 잘 모르고 계속 그런다. 그럼 쳐다보면서 규칙을 한번 이렇게 가르치세요. 말을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계속 그런다. 그럼 거기서 상황을 잠시 멈추고 그 아이들만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모든 아이들이 있는 데서 그 아이에 대해서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보단 따로 불러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아까 왜요? 장난식으로 묻는 거랑 비슷한 것처럼 지금 수업 중에 싸우거나 장난을 치는 행동은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가 돼. 우리 수업 규칙에 맞지 않아. 너가 동의한 거니까 이거는 지키면서 해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멘토링 할 수 있어. 장난은 쉬는 시간에 치자. 여기서도 친절한 단호박이 되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되게 초등학생 아이들한테는 규칙이라는 거를 심어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아이들별로 수준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학습 속도가 느린 아이가 있을 때는 수준이나 속도를 어떻게 맞춰야 할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일 때는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는 편이신가요? 학습 속도는 선생님처럼 1대1 멘토링을 많이 하신 선생님은 그 학생에 맞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1대 다 멘토링 하시는 선생님에게는 모든 학생들의 속도를 다 맞춰줄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멘토링하는 학생들에게 속도와 느린 건 다른 거라는 인식을 심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밥 먹는 속도도 다 다르고 걷는 속도도 다 다르고 뛰는 속도도 다 다른 것처럼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도 다 다른 거야
뭐가 맞고 틀린 건 아니야 라는 걸 인식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멘토링 안에서도 빠른 아이한테는 조금 더 학습량을 많이 주시고 느린 아이에게는 그 아이가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양을 조금 줄여서 주시고 조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학습 속도가 느린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국어 같은 경우는 문해력이 떨어진 아이들이 많아요. 이거 글을 읽고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 거죠. 그럼 개인적으로 짧은 문장을 많이 읽고 뭐 단어를 익힌다든지 이렇게 따로 교육을 해주시는 게 좋고, 수학 같은 경우는 만약에 두 자릿수 곱셈을 해요, 선생님. 그러면 일단 구구단을 알아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6, 9, 54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구구단을 잘 모르는 학생들은 6, 1은 6, 6, 2, 12 다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속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두 자릿수 곱셈 잠시 내려놓고 구구단으로 돌아가서 그것부터 확실히 잡는 게 나중을 봤을 땐 훨씬 좋은 일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속도가 느린 아이한테도 항상 격려와 지지의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조금 느려도 괜찮으니까 이거 해보자. 이거 한 문제라도 해결해보자. 이렇게 포기하지 않게끔. 또 왜 이렇게 느려? 왜 다른 친구들 다 했는데 아직까지 이거 못하고 있으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질책하는 듯한 표현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끈기와 용기를 심어주는 게 아마도 선생님의 역할이 아닐까 네. 싶은데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제 비대면으로 멘토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물론 대면으로 멘토링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면은 이런 비대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상황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온라인 상황에서 멘토링을 할 때 꿀팁이 있다면 전수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비대면 멘토링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비대면, 온라인 화상 수업을 학교에서도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진행을 했어서 아마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그런 온라인 화상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신다든지 많이 회의에 호스트가 된 적이 많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미리 네이버나 유튜브를 통해서 줌이나 웹엑스 이런 사이트의 활용법을 익히신 후에 정확하게 인지를 하신 후에 멘토링을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대면 멘토링을 할 때 아이들의 학습한 결과,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날 바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문자로 오늘 배운 내용을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낸다든지 SNS로 공유를 한다든지, 그게 정 어려우면 그날 배운 내용,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카메라를 이렇게 비춰보기까지, 그것만으로도 좋은 이제 학습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이제 온라인 플랫폼 있잖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이제 플랫폼은 패들렛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패들렛에서는 아이들의 의견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뭐 자신이 준비한 자료, 아이들의 의견 이런 걸 다양하게 공유할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요. 좀 고학년 같은 경우는 뭐 구글 드라이브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줌으로 할 수 있는 게임도 정말 많아요. 네이버에 줌 게임 이렇게 치면 아이들이 지루할 만할 때 그런 게임 한 번씩 해주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죠. 완전 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줌으로 할 수 있는 게임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수업하다 보면 다른 것을 하고 싶은 욕구가 스물스물 질 수도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내가 뭐 하는지 안 보이겠지? 하고 게임을 하는 학생들이 있거나 채팅을 하는 학생이 있거나 유튜브를 보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반에서는 재밌는 내용이 아닌데도 아이가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을 상황이 아닌데 웃는 거예요. 그럼 그런 학생들을 보면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채팅에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뜨끔하고 갑자기 웃음을끼리 멈추는 학생들이 있는 거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 보면 제가 수업이 듣는 입장이 됐을 때도 핸드폰 만지고 싶고 다른 거 하고 싶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당연히 그러겠죠? 그럴 때는 이해는 해준다는 말은 하고, 하지만 온라인 수업에 대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사실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저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딴짓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줌에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는 신선하게 다가왔던 네. 것 같아요. 그 줌에서 다른 친구들이 다른 거를 못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하세요. 이건 뭐였지? 저건 뭐였지?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보다 질문을 훨씬 더 많이 하시고 그렇게 소통하는 수업을 하시면 아이들이 한눈 팔 수 있는 틈새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고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게끔 이렇게 쌍방향 소통을 많이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선생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저도 함께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던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해볼 거 이런 아쉬움과 후회들 그리고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이번 구기 장학생 여러분들은 좋은 팁들 많이 얻어가셔서 후회 없는 멘토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하는 목적은 공허한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대체함에 있다. 저는 초등학생 아이와 수업을 하면서 이 말을 많이 새겨봤는데요. 특히나 초등학생은 아이가 주는 에너지 자체가 되게 맑고 귀여운 부분도 많이 있어서 한없이 웃고 떠들고 가끔은 제가 아이를 통해서 힐링을 받으러 간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도 교육의 목적이자 또 우리 H점프스쿨 교육봉사의 매력이 아닐까요? 자, 초등교수법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명강의와 좋은 팁들을 많이 전수해주신 정은지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2부 중등교수법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